문제 풀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잠깐 이론 정리했던 거 복습하고 가게요. 이론 정리는 여기까지 했죠. 전 시간에 했던 이론은 주로 이쪽이죠. 못 갔죠? 그 다음에 이쪽이 국민소득인데 GDP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명목 GDP예요? 실질 GDP예요? 실질 GDP 해야 됩니다. 명목 GDP로는 경제 성장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 정리해드렸고,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총수요,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총 공급, 이퀄점에서 균형 물가 수준하고 균형 소득 수준, GDP 수준이 결정이 되죠. 이퀄, 균형점, 이 균형점에서 GDP는 어떻게 측정이 된다? C, I, G, X, 마이너스 M. 이걸 우리는 순수출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얘가 늘어나면 민간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얘도 늘어나겠죠. 민간 투자가 늘어나면 얘도 늘어날 거고요. 수출이 늘어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GDP로 늘어날 것이고, 수출이 늘어나면 GDP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라고 그랬죠. 얘가 늘어난다고 얘가 변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얘는 여기에 직접 영향 주지 않는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올 때는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 수능에서는 출제가 됐어요. 우리 임용시험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근데 이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별 유형을 보면 얘가 움직여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총수요는 증가해야 물가가 올라요? 총수요가 감소해야 물가가 올라요? 증가해야겠죠.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해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물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뭐 또 증가하죠? 실질 국민소득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공급 측면에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공급이 증가할 때 물가가 오를까요? 공급이 감소할 때 물가가 오를까요? 공급이 감소할 때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할 때 물가가 오르면서 균형점이 이리 가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국민소득이 오히려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의 압박감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는 무슨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부르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인데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요 뭘 가져오냐면 이걸 가져온다고 소득이 줄어요. GDP 규모가 준다고. 그러니까 GDP 규모가 증가할 때 우리는 이걸 경제 성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가 후퇴하는 거잖아요. 이건 경기 침체라고요. 그러면 물가는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면서 이게 경기가 침체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하고 얘하고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를 영어로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항상 얘랑 같이 다닌다고. 그래서 얘가 합성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새로운 경제적인 괴물이 나타난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합성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기이한 경제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필립스 곡선 가지고는 이걸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필립스 곡선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이것도 수능에서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정리했고, 그 기타 뭐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수입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소개했었지만 이건 별로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유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인플레이션 영향은 어떤 거 있어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훨씬 많았죠. 좋은 점 없어요. 전부 나쁜 점이죠. 그래서 부와 소득을 불공평하게 분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떼돈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는데도 항상 가난해. 워킹 푸어라고 그러죠.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가난해. 월급쟁이들은. 이렇게 부와 소득을 불공평하게 분배하고, 또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실물 가격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환물 심리가 작용하겠죠.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 빨리 돈으로 물건을 사려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그래서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실물 자산에 대한 투기가 조장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하니까 투자로 이어지는 투자 재원이 부족한 거야. 저축이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저축이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내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국내 물가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물건 비싸니까 안 산다고. 수출이 안 돼요. 대신에 수입은 늘어나. 왜? 상대적으로 외국 물건 값이 싸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물가가 오를 때는 수출은 어렵고 수입은 늘어나고, 그럼 국제 수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죠. 오늘 국제 수지까지 공부할 잘하면 할 것도 같은데 이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고. 그럼 국제 수지가 악화되면 나라의 신인도가 떨어져요. 나라의 신인도가 떨어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안 해. 그럼 GDP는 더 작아지는 거지. 그럼 더 경기는 침체에 빠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극복해야 되죠. 극복하는 대책도 소개했었죠. 수요 측면에 있는 인플레이션 대책은 뭐였어요? 긴축하면 돼요. 긴축. 긴축에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하는 재정 긴축하고,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하는 금융 긴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억제 정책으로 이제 이거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게 있었죠. 경제 안정화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죠.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그 수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수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에서 하는 금융 정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재정 정책은 별로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없어. 세입과 세출 가지고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경기가 과열이 되면 긴축을 하면 되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확장 재정 정책을 펴면 되잖아요. 그리고 별로 시험 문제 값이 못 되는데 요건 시험 문제 낼 만하단 말이에요. 중앙은행.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풀었다 줄였다 하는 양적 조절 정책이 있는가 하면은 직접 규제 정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적 조절 정책이 바로 직접에 간접해요. 간접적인 거죠. 그러면서 일반적인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양적 조절 정책인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었죠. 재할인율 정책. 같은 말로 금리 정책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가 공개시장 정책. 증권시장 정책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급 준비율 정책. 우리나라나 개발도상국 등과 같은 나라는 주로 이 지급 준비율 정책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고, 재할인율 정책이나 공개시장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이유도 말씀드렸었죠. 재할인율 정책이 효과 없는 이유는 자금의 초과소유 상태, 즉 돈을 빌려 쓰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금리 아무리
높아도 빌려 쓰고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공개시장 정책, 이 증권시장 정책도 선진국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완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요. 그럼 제한율을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국공채 등을 매각 조작하면 어떻게 돼요?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인상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이니까 이걸 우리는 긴축 금융 정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면 되겠죠. 그럼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려면 재할인율 인하하면 되고요. 중앙은행 국공채 등을 매입하면 되죠. 매입 조작하면 되고요. 지급준비율은 인하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급준비율하고 반대 개념이 대출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을 올린다 그러면 대출률을 낮춘다는 거거든요.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중의 통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히 통화량만 가지고 조절하는 이 정책, 이 간접 규제 정책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뭘로 바뀌고 있다? 직접 규제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직접 규제 쪽으로 바뀌는 것은 생산성이 높으면 금융상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생산성이 낮으면 금융상에 불이익을 주는 거죠. 억제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수출금융 우대 정책이라든가 우량 벤처기업 금융지원 정책이라든가 또는 이제 부동산 신용규제 정책. 대표적인 게 뭐 LTV라든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DSR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규제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공부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과 같이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 그 스태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이 경기 침체되었을 때 고용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취업률은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이거 모르게 하겠죠. 그리고 경기활동 참가율은? 경기활동 참가율은? 이것도 하락하겠지. 그죠? 그럼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계산 문제를 내고 있는데 최근의 추이입니다. 최근의 추이가 이걸 계산 문제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이 그림을 그려놓고 풀어야 돼요. 생산 인구,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지고 이 경제활동 인구는 또 취업 인구와 실업 인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공식. 예분의 예, 경제활동 참가율. 예분의 예, 고용률이죠. 이게 고용률. 근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고정됐다고 가정을 하고 출제를 해요. 15세 이상 인구는 하루아침에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게 고정돼 있다면 경기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경기활동 참가율이 늘어나겠죠. 경기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경기활동 참가율 줄어들겠죠. 그런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분의 예가 이제 고용률이죠. 이게 고용률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얘가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취업자가 늘어날수록 고용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분모로 해서 또 계산한다면 이걸 우리는 취업률이라고 해요. 취업률. 그래서 취업률은 취업자 수와도 관계 있지만 경기활동 참가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 취업률과 실업률 계산할 때 분모는 항상 경기활동 인구죠. 따라서 취업률하고 실업률하고 합치면 100%가 나와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면 취업률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줄은 것이고 취업률이 줄면 실업률은 늘어나는 것이겠죠. 얘가 늘면 얘는 줄겠죠. 왜? 이건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했으니까. 그죠? 경제활동 인구가 늘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듭니다. 얘가 이리 갔다. 요즘 이런 추이잖아요. 이리 갔어. 그러면 얘가 주는 것이고 얘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리 갔으니까 이게 줄고 이거 언급 없이 고정이 있다 보니까 얘가 줄었으니까 얘는 늘고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고용률.
늘어나겠죠? 분모로 고정되어 있는데 얘가 늘어났으니까.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만 몇 개 더 풀어보면 근데 기출문제만 가지고 좀 부족하고 더 많은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돼요. 여기까지가 전 시간에 이론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갔었는데 자, 몇 번까지 했더라 전 시간에? 22번까지 했어요. 오늘은 23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23번. 다음 표는 빵만 생산하는 경제의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2011년 실질 GDP와 2011년 GDP 디플레이터를 순서대로 구한 것은 기준 연도는 2010년이다. 당연히 2011년이니까 그 과거 2010년이 기준 연도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실질 GDP도 한번 구해볼까요? 실질 GDP는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기준연도 가격을 곱하면 되죠. 명목 GDP는 이걸 알아야 이 명목 GDP를 알아야 또 GDP 디플레이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게 GDP 디플레이터죠. 자, 그러면 이건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당해년도 가격을 곱하면 된다고. 그리고 이게 명목이니까 당해년도 생산량 2011년이니까 이건 11년도 거고 이건 11년도 거고 이건 11년도 건데 이건 10년까지 2010년 거 기준연도니까. 그럼 이건 똑같네요. 당연히 생산량. 자, 2011년도 생산량이 1,500개네요. 1,500개. 곱하기. 이제 여기가 달라지겠지. 자, 명목 GDP는 당해년도 가격이 3원이네. 3원. 여기는 2원이네요. 4,500 대 3,00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게 이제 곱하기 100 하면 GDP 디플레이터겠죠? 그러면 45 나누기 3 하면 얼마 나와요? 10. 3으로 하니까 1, 5. 150이네. 그럼 물가가 얼마 오른 거예요? 50% 오른 거네요. 물가가 50% 오른 거예요. 그럼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물가가 50% 오른 거라고요. 그럼 화폐 가치는 얼마로 하락해요? 150분의 100으로 하락하는 거죠. 3분의 2로 하락한 거라고. 그럼 얼마만큼 하락한 거예요? 3분의 1만큼 하락한 거라고. 여기까지 대비하셔야 돼요. 다 이거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정답은 보이나요? 네. 어디야? 지금 실질 GD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고 요것이 정답이네. 3,000하고 150이 정답이에요. 그럼 몇 번이야? 2번이 정답이네요. 이 문제는 지금 빵 하나만 있다고 해서 출제했잖아요. 근데 다른 시험에서 이 국가직이던가 다른 시험에서는 2개를 가지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XJ, YJ 해가지고. 그게 빠져있는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갑니다. 다음 표는 A국의 경제지표. 2013년 대비 2014년의 경제지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표를 보시면 경제 성장률 나왔고, 물가 상승률 나왔고, 실업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구 증가율까지 나왔어. 그럼 딱 느껴져야죠. 아, 인구 증가율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1인당 GDP와 관련된 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으로 바로 갈게요. 총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총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물가 하락하고 GDP도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 아니, 경제 성장률 보니까 3.6에서 3.1로 경제 성장 줄었어요. 경제 성장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양의 값이잖아요. 3.6이나 3.1이나 양의 값이라고.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하고 있어요. 다만 그 속도가 약간 줄은 거예요.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속도만 약간 줄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물가도 오르고 있죠? 6.9에서 3.3% 양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약간 줄은 것이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총수요가 감소한 게 아니고 총수요는 증가했다라고 해야 맞아요. 1번 땡이고요. 2번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만큼 화폐 가치는 낮아졌다. 이렇게 해야 맞고요.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건요, 실업률 가지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실업률은 뭐였어요? 아까 공시로 나왔듯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지금 2013년과 2014년에 경제활동 인구도 언급이 안 돼 있고 실업자 수도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업률만 가지고는 실업자 수를 알 수 없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현혹되지 마세요. 실업률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실업자 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실업률 가지고 실업자 수를 알려면 경제활동 인구만 줘줘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죠? 경제활동 인구 또는 실업자 수는 뭐 주어줘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경제활동 인구를 알 수 있다면 실업률 가지고 실업자 수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1번, 2번, 3번이 다 틀렸으니까 4번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1번, 2번, 3번 다 틀렸으니까 볼 것 없이 4번이 정답인데 4번 가지고 또 막 따지는 사람은 시간 낭비라니까.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 시간이 쫓겨. 마지막 2문제 찍었다. 바보란 말이에요. 시테크 잘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시테크. 자,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확인해드릴게요.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했을 것이다. 이건 뭘 가지고 확인하냐면 경제 성장률하고 인구 증가를 비교해보면 알아요. 경제 성장률 3.6에서 3.1로 줄었어요. 근데 인구 증가율은 4.5에서 2.7로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더 많이 줄었으니까 1인당 GDP는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1인당 GDP 증가율은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했다. 이게 맞는 것으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25번. 다음에서 보기 1은 60년대 이전 C국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간의 관계니까 필립스 곡선이겠네. 근데 이게 지금 편집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뒤에 그래프가 나와요. 맞죠? 필립스 곡선. 다시 문제로 한번 앞으로 와보세요. 보기 2는 80년대 C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자, 다시 뒤로 가보면. 자, 보기 1은 지금 필립스라는 사람이 영국 경제의 거시 통계 자료 가지고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실증한 거라고요. 이게 실증. 예전에요. 사회문화 과목 시험에서 이 그래프 가지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아직 우리 사회문화 공부 안 했지만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요. 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접근하는 것, 양적 접근법을 다른 말로는 실증적 연구. 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해석적 연구라고 하잖아요. 이 그래프를 딱 주고 이러한 사회현상의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맞는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를 했다고. 그럼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이거 실증적 연구예요? 해석적 연구예요? 사회문화 현상을 양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양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실증적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실증적 연구 이 말을 직접 안 주고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렇게 연구 실제였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출제자가 양적 접근법, 실증적 연구를 이렇게 표현해서 출제를 했구나. 이렇게 순발력 있게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돼요. 자, 다시 지금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과의 관계를 영국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문화 과목에서 얘기하는 양적 접근법, 실증적 연구, 방법론적 이론론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아직 사회문화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회문화 편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보기 2를 가볼게요. 1970년대, 72년과 7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석유 파동이 일어났었죠.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수년간 저성장과 고물가 상황, 이걸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시국도 이 여파로 198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였다. 근데 이 필립스 곡선 가지고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잠깐만,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봅시다. 옳은 거 고르라겠네요. 옳은 거 골라봅시다. 보기 1에서는 C국이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긴축 정책을 실시하면 물가가 안정되는 건 맞습니다만 실업은 증가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못 잡는다고 그랬어요. 한 마리씩밖에 못 잡아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때요? 두 마리 토끼 다 도망간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냅둬. 그냥 냅두는 거예요. 시작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은 정도로 신자유주의라고 공부했었고요. 2번. 보기 2는 C국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요? 음의 상관관계요? 물가가 오를 때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음의 관계예요? 양의 관계예요? 양의 관계라고 해 맞죠? 물가가 오를 때 실업률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물가가 내리면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인 거예요. 실업률 간에 그럼 맞는 건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은 하락하잖아요. 아니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오르고. 잠깐, 제가 지금 보기 2를 가지고 설명해요. 지금 2번은 보기 2란 말이에요. 보기 2. 보기 2니까 보기 1이라면 맞죠? 네. 보기 1이라면 맞는데,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굳이 그린다면 이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양의 관계, 여기는 음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간에 음의 관계 있는 게 필립스 곡선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양의 관계 있는 것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기 2,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 상황을 보기 1, 즉 필립스 곡선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정답이죠? 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왜 틀렸는가 확인합시다.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에 물가 상승률도 낮아진다.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오르죠? 네. 보기 1에서는 틀렸고, 또 금리를 낮추면 보기 2의 경우는 어때요? 경기 침체에 빠지잖아요. 물가 상승률은 낮아진다가. 그러니까 4번은 말 자체가 틀렸죠. 금리를 인하하면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맞습니다.
26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전년 대비 2013년의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러래요.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대요. 생산 인구, 노동 인구는 고정돼 있다.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풀려보면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높으니까 빨리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항상 문제 푸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 푸는 도구 딱 그려놓고 이걸 고정시켰다고 주어졌죠? 얘는 고정시켰고 이걸 그려놓고 자 봅시다. 자 2013년의 고용 상황이니까 2012년과 비교해보면 고용률은 작아졌네요. 고용률은 낮아졌고 실업률은 똑같네. 이게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제 추론해보자고요. 자, 분모는 일정한데 고용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게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거네. 얘가 줄면 얘도 줄어야겠죠. 그런데 실업률이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판단할 때 얘가 줄었으니까 얘도 줄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줄었다면 실업자도 줄어야겠죠. 왜 그래요? 실업률이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정도만 추론해놓고 기억으로 갈게요.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맞네?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3번, 4번이 지워놓고 니은번 가지고 이제 정답이 결정이 돼요.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알아? 실업자 수가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실업률이 변함이 없는 거지. 그러면 더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기억번 받고 니은번 틀렸으면 정답은 2번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디귿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졌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졌다. 맞잖아요. 분모는 고정돼 있고 분자가 줄었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했다가 아니라 증가했다. 추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추론해 보세요. 정답은 2번이고요. 27번. 다음은 A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A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다. A국의 당면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가 국채 매입을 확대했대요. 그러면 돈이 시중으로 흘러나오네. 그러죠? 기준금리를 인하했대요. 돈이 많이 풀리겠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니까 투자가 늘어났네. 그럼 이거 총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거네요. 돈이 많이 풀리는 거네요. 물가 오르겠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정책을 펼까요? 경기가 침체화됐으니까 이런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 지출의 조기 집행. 돈을 막 푸는 거야. 빨리빨리. 지금 이 나라는 경제가 어떻게 되었다? 침체되어 있다. 정답 1번에 바로 있네요. 경기 활성화. 나머지 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됐지요? 여기까지 했고. 자, 일단 이론하고 기출문제가 정리가 됐고, 더 많은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테크닉, 문제 푸는 테크닉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새로운 이론을 또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로는 170조. 맞죠? 170조. 무역의 원리와 무역 정책인데, 여기에서도 출제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자, 먼저 출제 포인트부터 짚고 우리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공부해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경제 주체를 공부할 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영역인 외국이라고. 그러니까 외국은 무역 주체란 말이에요. 무역이 주체. 무역 두 글자를 네 글자로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출, 수입. 네 글자로 늘린 거예요. 수출, 수입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역. 같은 말이에요. 무역한다. 수출, 수입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을 상대로 장사하는 거죠. 외국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게 수출이고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게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역을 함에 있어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영국에서 등장한 무역 정책이 있고요. 이 무역에 따른 정책이 있어요. 국가마다 어떻게 무역을 해야 무역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무역 정책이 크게 둘로 나눠져요. 선진국이었던 영국에서 출발한 게 바로 뭐냐면 자유무역 정책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한때. 그러니까 강대국이었던 영국은 외국과 장사를 할 때, 야, 다 문 열어놓고 하자. 이거지. 문을 개방해. 힘 있는 나라니까 대문 열어놓고 장사해도 돼요. 그럼 힘 없는 나라들은 다 망해요. 산업들이 다 망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1,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안 돼! 문 열고 장사하면 우리 다 망해! 그래서 우리 산업 아직 어려! 유치원 다녀! 유치원 다닌 산업 문 열어놓으면 깡패들한테 맞아줘. 맞아. 동네 깡패들한테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치원 산업, 유치 산업, 어린아이 산업 이거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호무역 정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독일도 선진국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호무역 쪽을 강화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80년대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정부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무역적으로는 신보호주의가 등장해요. 신보호주의가 뭐냐면 선진국은 자유무역이 유리한데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한국산 칼라TV 수입을 규제하잖아요. 한국산 라면 수입 규제하잖아요. 그냥 미국에서 칼라TV 만들어서 소비하고 미국에서 라면 만들어서 소비하겠다. 이게 신보호주의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어요. 선진국, 후진국 지금 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시험 문제는요 주로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시험 문제 낼 게 여기밖에 없거든. 왜냐면 자유무역은 시험 문제 낼 게 없잖아요. 야, 문 열어놓고 그냥 마음 놓고 장사해 이거잖아요. 근데 보호무역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국의 유치산업, 그러니까 어린아이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요게 등장한다고요. 관세정책과 비관세 정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은 수입 상품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상품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니까 수입 상품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수입 상품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입을 덜 하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오히려 싸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걸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관세 정책은 가격 규제 정책, 가격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게 관세 정책을 쓰다 보니까 또 국가 간에 마찰이 생겨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우리나라 포드 자동차를 한국에다 수출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관세를 막 20% 매겨버려요. 그럼 미국 자동차가 비싸니까 현대 자동차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관세 낮춰 이제 힘이 든다라니까 막 압력을 넣는다고. 그래 그럼 관세 낮출게. 그 관세 낮추면 우리 현대 자동차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래 관세 낮출게. 대신에 수입 1년에 한 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요? 쿼터제라고 그래. 쿼터제. 쿼터 시스템. 그건 이제 관세가 아닌 걸 가지고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가 아닌 걸 가지고 규제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수입 쿼터제예요.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대표적인 게 이거란 말이에요. 수입 할당제. 근데 시험 문제는요. 이게 한 90% 출제가 돼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한 10%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관세 정책을 철저히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이 관세 정책은 자유무역에서 등장한 거다, 보호무역에서 등장한 거다? 보호무역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세 정책을 조금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무역 이론이에요. 자, 이 무역 정책은 누가 펴는 거야? 정부가 펴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자유무역을 할 것인가, 보호무역을 할 것인가, 신보호무역을 할 것인가, 이건 이제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무역정책은 선진국, 강대국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 세계경제 공부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이 가트 체제가 뭘로 바뀌자면, WTO 체제로 바뀌어요. WTO 체제로 바뀌면서 또 이 무역 정책의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건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둬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무역 이론은 뭐냐면, 이제 이런 무역 정책에 따라서 무역을 할 때, 이 무역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 무역 이론은 전제는 자유무역입니다. 전제는 자유무역이야.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면 무역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역 이론 극대화 이론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절대 우위론 또는 절대 생산비설이라고도 해요. 절대 우위론 또는 절대 생산비설. 두 번째가 리카도에 의해서 주장된 비교 우위론 또는 비교 생산비설이라고도 해요. 근데 절대 우위론 이 자체만 가지고는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난이도도 낮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얘 가지고 출제해요. 얘 가지고 출제하면서 얘까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 우위론, 비교 우위론은 계산 문제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면 맞는 사람과 틀리는 사람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외국과 무역을 할 때 나라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원화를 사용하죠.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는 달러라는 통화예요. 우리가 외국의 신용 있는 화폐를 경제 용어로 기축통화라고 해요. 그래서 기축통화에 우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일본의 엔화만 되더라도 기축통화거든요. 신용 있는 돈으로 봐줘요. 근데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면 이건 휴지 조각이에요. 신뢰할 수가 없는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과 거래할 때 주로 달러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이 달러하고 원화의 관계, 그 가치가, 교환 가치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달러하고 우리나라 원화하고 교환 비율을 정해야 돼요. 100원하고 1달러 바꿀 것이냐, 1000원하고 1달러로 바꿀 것이냐, 그 교환 비율을 정해야 돼요. 이 환율, 이것도 뜨거운 감자죠. 여기서 시험문제 나오면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맞으면 합격이고 틀렸다 하면 불하는 거예요.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맞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무역을 하면, 환율에 따라서 이제 무역하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도 있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도 있고 수출 수입이 이 환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환율에 의해서도 수출 수입 등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다 지나고 나서 결산해야겠죠. 얼마나 외국과 장사해가지고 장사를 잘했나 못했나 장사를 해야겠죠. 결산을 해야겠죠. 우리 국내 기업들이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그 상장 기업들은 1년마다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차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신문 일간지에다가 발표를 합니다. 보세요, 그거? 관심 없어서 안 보여요. 신문에도 있어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를테면 삼성전자 1년 동안에 어떻게 장사해야지 얼마만큼 이익이 나가지고 세금 얼마만큼 냈는가 그 표로 딱 일봉요연하게 나오는 이것을 일간지에다가 공표하도록 돼 있어요. 공표. 곧 나올 거예요. 12월 달쯤 되면. 내년 1월 달쯤이나 2월 달쯤 되면 나온다고. 작년 거. 올해 거 이제 내년 1, 2월 달쯤 나온다고. 그게 대차 대조표인데 외국과 무역해가지고 얼마나 이익 받는가 손해 받는가 이것도 일람표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일람표가 바로 국제 수지표예요. 그래서 이 국제 수지표를 또 읽을 줄 아는가 모르는가 읽어가지고 출제를 해요. 국제 수지표를 보고 여러분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뭐 우리 모르는 말들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수치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내가 지금 건강한지 어디가 나쁜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국제 수지표가 딱 나왔어. 그럼 이걸 보고 우리나라가 외국과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외국과 빚은 얼마나 졌는지 외국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손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국제경제에서는 이 정도가 출제 포인트예요. 됐죠? 그럼 첫째, 무역정책 중에 보호무역책 관세 여기 하나 출제 포인트가 나왔고 무역이론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있는데 비교우위 또 출제 포인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가 누가 웃고 누가 우는가 이런 걸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환율과 또 우리나라 물가나 주가 금리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까지 알아두면 더 좋겠죠. 그런 것까지 우리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수지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건 IMF에서 기준을 정해놨어요. IMF에서 국제 수지표는 이 기준대로 만들어 정해놨다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국제 수지표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 수지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제 비중이 그리 높진 않지만 세계 경제가 가트 체제에서 WTO 체제로 바뀌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여기까지가 국제경제에서 출제 포인트입니다. 많으면 두 문제 나오고 아니면 한 문제 정도 반드시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우리 교재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자고요.